한 1,400원 갑니다, 1,500원 갑니다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무식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 겁을 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형님이 좋아하는 이유는 상식적이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유튜브 컨셉은 상식적이지 않던데. 좀 어떻게 잘 멘탈 좀 할 수 있습니까, 관리? 멘탈이 약해서 안 돼, 하지 말아야죠. 그냥 계속 저금하셔야죠. 뭐.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기의 투자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10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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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말씀하신 게 한국 주식도 얘기하시고 네. 미국 주식도 얘기하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위기에서는 좀 네.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정말 한국이 되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환이 중요해요. 환. 예, 환율. 환율이 유튜브 보면 환율 이번에는 1,500원 갑니다, 1,600원 갑니다, 1,700 갑니다, 2,000 갑니다. 그런 얘기 막 엄청 나오거든요. 이제는 안 봐도 이쯤 되면 그런 얘기 하겠구나를 알 것 같아요. 근거가 없는데 환이 그렇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국가의 경쟁력, 그 국가의 경쟁력은 뭐가 만드냐면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외환 보유가 빵빵하면은 환이 그렇게 네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환 1,400원 갑니다, 1,500원 갑니다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무식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 겁을 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환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비해서 조금 많이 이제 상단에 좀 붙었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환에서 그리고 환이 좀 안정돼 있고 그럴 때는 미국 주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환 차이까지도 노릴 수가 있죠. 한 차이까지. 네. 지금 환율을 봅시다. 네. 현재 환율이 4월 2일 기준으로 1,227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형님은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말고 지금 현재 종목을 계속 추미하시잖아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몇 대 몇 정도를 하고 계세요, 형님은? 요 정도면 만약에 지금 새로 투입한다. 60% 한국 주식, 40% 미국 주식 할 것 60% 같아요. 한국. 네. 근데 한국이 조금 더 높네요. 네, 그럼요. 이게 환이, 우리나라가 환이 올라가면 나라 망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수출 주도예요. 수출이 모든 그 국가 경쟁력의 근원입니다. 물건 못 팔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못 해요. 이런 거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빨리 판매로 가야 돼요. 네. 그 국가의 경쟁력인데 환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체급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할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힘이 좀 생기는 거예요. 환이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럼요. 엄청나게 좋죠. IMF 때 환율이 엄청 올라왔잖아요. 순간적으로 올라갔죠. 거의 1,800원, 2,000 가까이 네, 갔던 네. 것 같은데 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외환 보유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만약에 그럴 때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기업들이 빵빵하게 살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때요? 빵빵하게 살아 있죠. 일 열심히 하고 지금 반도체 열심히 잘 팔고 있죠.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의 경쟁 환율이 높죠. 그러니까 원화의 가격이 지금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통화 가격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나라 거 삽니까? 일본 거 삽니까? 일본 거 안 사죠. 대한민국 거 사죠. 우리가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예.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환율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은 뭐가 있는 거야? 수입하는 회사들 안 좋죠. 수입하는 쪽은 어렵죠. 예. 수출하는 회사들은 좋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하는 애들이 좀 살만해져요. 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좀 더 벌게 돼. 잘 벌게 돼요. 돈을 잘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외화가 많아져요. 환율이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모르고 사람들이 그 투자를 한다니까. 그냥. 그리고 유튜버 하면서 진짜 아무 말 대잔치 막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상식적이죠. 예, 예. 경제는 형님이 잘 좋아하는 이유는 상식적이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나 반박 좋아요. 형님 상식적인데 이제 유튜브 컨셉은 상식적이지 않던데. 컨셉. 난 그래서 얼마 전에 너무 웃겼던 게 네. 피자 배달하는 거 영상 찍었잖아요. 네, 힘들어요. 다 모두가 컨셉을 찍고 있는 거 아는데 사장님한테 홍일 형님 어디 가셨어요? 하는데 지금 배달 간 거 같은데라고 하는데 CCTV 형님이 앞에 서 있어. 아, CCTV로 날카롭구나. 너무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포즈로 서 있어서 이제 우리 PD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빵 터졌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사실 네. 계속 업체랑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보통 이게 형님 같은 또 고수거나 아니면 좀 자산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네, 네.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자산이 작거나 네. 경험이 적으신 분일수록 이 높낮이에 따라서 자기 멘탈도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이해하시죠? 그렇죠. 이해되죠. 이런 걸 위험으로 느끼는데 좀 어떻게 잘 멘탈 좀 할 수 있습니까, 관리? 그거는 정말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냐인 건데 잘 하는 방법 같은 건 없고 나는 멘탈이 약해서 안 돼. 하지 말아야죠. 그냥 계속 저금하셔야죠. 뭐. 저금하고 저금한 거 가지고 노후에 쓰면서 보내면서 좀 힘든 삶을 사는 거고 이거 뭐 잘하고 말고가 뭐가 있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졸리 대표님은 주식 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방향이시더라고요. 형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사람들마다 네. 자기들 뭐 생각도 있고 뭐 반드시 해야 된다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좋으니까 뭐 무조건 해. 아니, 좋다고는 저는 생각해요. 저도 하고 우리 가족들도 다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이런 거라고 팩트를 얘기하는데 네. 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형님은 주식 투자는 좀 왜 해야 된다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내가 자는 시간에도 돈이 계속 불어날 수가 있고 노후에 안정적인 불안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보통 대표적으로 가치 투자, 차트 투자가 있으면 차트 투자 쪽을 졸리 대표님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예, 예. 형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 그 시장 참여자들이 되게 여러 사람들이에요. 근데 차트 투자로 단기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문 투자가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선생님도 뭐 예외 놓고 일반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잡으셨을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사실 그런 차트 투자해서 돈 벌기가 어렵죠. 부정적이죠. 예. 거의 대부분 저는 그 선생님 의견에 90% 동의하고 존경하고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바른 문화가 이제 전파되는 거. 그쵸. 예. 저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를 네. 되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맞아.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졸리 그 대표님께서는 예. 주식을 살 때는 네, 언제 팔지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시던데 예. 형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목마다 다르죠. 당연히 다른 거예요. 디테일이 저는 다라고 봐요. 아까 그 10% 얘기했잖아요. 그 10%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뭐 주식 투자가 좋은 건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같은 건데 어떻게 해서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스프레드성 이익이 나서 단기에 좀 수익이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샀다가 그 스프레드가 확 벌어져 세상 사람들이 알았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았을 때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막 끝까지 우상향하는 회사들은 네. 계속 뭐 팔 거 생각 안 하고 영원히 들고 가는 것도 맞죠. 종목마다 당연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졸리 대표님께서는 네. 사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한테 드리는 건데 네. 부동산 수익률보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하시면서 네. 비교하셨던 데이터가 사실 20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252% 증가, 네. 코스피 지수는 568.5% 증가, 삼성전자는 3,354% 증가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요 수치 자체는 팩트가 맞는데 최근 20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잘 됐던 삼성전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면 사실 이게 맞는데 졸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잠정은 네. 떴는 종목 위주로 얘기하시니까 중공업이라든가 조선 같은 거는 지금 네. 완전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코스피 지수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네. 상장 폐지된 종목은 포함을 안 시키나면서요. 그럼요. 나간 것들, 망한 것들, 아예 사라진 것들, 영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졸리 대표님께서 주식 투자에 대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거에는 좀 의문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형님께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비교하게 되면 네. 이게 낫기도 하고 저게 낫기도 할 텐데 공정하게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네. 그냥 서울의 부동산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한 거 사진 않잖아요. 그나마 좀 상위권 코스피 200 정도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게 된다면 크게 한쪽이 뒤처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이 좀 더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동산은 월세가 그 배당 개념이거든요. 월세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상장사들 그동안 배당해줬어요? 대한민국? 안 해줬죠. 그러면 수익률이 20년 되면 엄청나게 벌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를 비교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냥 그 하나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2,000개 중에 하나니까 의미가 없고 코스피 200분하고 서울하고 딱 비교를 하고 그리고 배당 포함하고 월세 포함을 해서 하면은 좀 다른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뭐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네. 둘 다 괜찮다면 둘 다 하면 되잖아요. 적절히 섞어서. 적절히 섞어서. 졸리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 주식 투자에 7-80%의 자산이 있으시더라고요. 형님은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됐죠. 주식이 떨어져서 부동산은 오르고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묶여 있는 거. 지금 현재 그 데이터로 보면 한 70% 정도가 국민 자산 그쪽에 있더라고요. 이걸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보시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저도 부동산에 너무 묶여 있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형님 보실 때는 어때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생산적인 활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같이 다이내믹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업의 돈이 바뀌잖아요. 그냥 버블이라도 막 버블이 좀 생기면은 거기 인재가 모이고 또 인재가 모이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게 있는데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쏠리게 되면 사실은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부분이 적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경제가 무너진 것도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한 가지 이유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정치적인 이유도 봐야 되는 거고 또 문화도 봐야 되는 거지. 일본은 부동산에 올인했기 때문에 뭐 어렵다. 근데 일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대기업으로 좀 가고 있긴 한데 대기업도 여러분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 좀 제가 궁금한 것 해결하고 싶어서 또 조리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매매, 전세 노, 월세 살면서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부동산 나빠요. 이렇게 하면 저는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봐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 나빠요 해도 맞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 나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천지차예요. 악인도 있고 진짜 선인도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신혼부부가 있는데 나라에서 싸게 공급해줘요. 조합원들 갖다가 그 재산들 뺏어다가 싸게 깎아가지고 분양해준단 말이에요. 받아야죠. 정치적인 안정점도 있고 부동산의 장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있잖아요. 부동산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부동산이 잠깐만요. 한번 끊었다 가죠. 나 모르고 내 얼굴에 담으셨네. 부동산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냥 땅 사놓으면 100평짜리가 갑자기 뭐 시간이 지난다고 200평, 300평이 되지는 않아요. 맞아. 근데 바뀌어요. 만약 기업하고 비교하잖아요. 기업이 똑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뭐가 바뀌어요? 그 회사 제품이 바뀌죠. 그리고 연구가 바뀌고 무형자산이 바뀌고 그 가격이 바뀌어요. 거기서 파는 물건들이 바뀌어요. 근데 똑같아요. 왜냐면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 그 땅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남에 예전에는 논밭이었죠. 근데 삼성이 커지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돈이 많이 생기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집을 살고 싶겠죠. 경매랑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지금 우리가 깔고 있는 요 땅 한 평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해남이나 지방에 어디 그냥 땅 한 평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치 변화가 별로 없겠지. 인플레이션만 딱 갈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강남의 집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 부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 사람들. 땅 가격은 뭘로 정해지는 거냐면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 유동인구 곱하기 그 사람들의 주머니의 무게, 소득이에요. 강남이 왜 비싸냐면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고 그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땅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득이 준다든지 하면 그 땅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차익 지도론이에요. 이 이상의 원리는 없어요. 이걸 알게 되면 뭐냐면 주식회사들이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 회사들이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집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고 내 자산도 올라간다는 거고 자산을 들고 있는 거를 임대를 주게 되면 거기서 소득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나쁘게 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적이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차익지대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기름지고 더 많은 공을 살 수 있는 기름진 땅을 빌려면 높은 토지 임대를 내야 된다는 영국 학자의 리카르도가 주장했다. 이때는 농산물에 비교했지만 우리는 이제 산업 시대니까는 거기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가 그 땅의 값어치 가격을 결정한다는 그 리카르도의 이 사람의 책을 갖다가 나중에 읽었는데 읽기 전에 다 알던 거야. 당연한 거지 뭐. 왜 땅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그 땅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